서너 번 아내가 생각을 궤도에 올려주자 겨우 레날 씨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어떤 생각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금전적으로는 아주 괴로운 것이었다. 그에게 가장 불쾌한 것은 이 온 베리에르의 소문이 한창 들끓고 있을 때 줄리앙이 발르노시 아이들의 가정교사로서 시에 머물러 있는 일이었다. 줄리앙의 처지에서 볼 때 빈민 수용소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하지만 레날 씨의 체면으로 볼 때에는 반대로 줄리앙이 베리에르를 떠나 부장송이거나 디종의 신학교에 입학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줄리앙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신학교에서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레날 씨는 촉박한 비용 지출을 눈앞에 보자 그의 아내보다도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돼버렸다. 부인 쪽은 좀 전의 대화를 마친 뒤에는 당돌한 사나이가 인생에 지쳐서 한 모금의 독약을 마셨을 때 같은 심정이었다. 말하자면 이미 마치 태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에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다. 임종 때의 루이 14세가 지미 왕이었을 때라고 한 것도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명문구가 아닌가. 다음날 아침 레날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거의 모욕적인 은사로 줄 달아 쓴 편지였다. 줄마다에서 마디마디가 그의 현재의 입장에 꼭 들어맞는 가장 야비한 말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를 질투하고 있는 아랫사람의 소행임에 틀림없다. 이 편지로 인해 레날 씨는 다시금 발르노시와 결투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용기가 우러나서 당장이라도 결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혼자서 집을 나서 무기 상인에게로 가자 피스톨을 사서 탄환을 채우게 했다. 시장은 중얼거렸다. 정말이다. 가령 나폴레옹 황제의 준엄한 통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돌아볼 때 야비하고 악랄한 행동은 손톱끝만큼도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보고서도 못 본 척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것도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란 것을 증명하는 편지가 내 책상 속에 얼마든지 들어있다. 레날 부인은 남편의 냉정한 분노에 공포를 느꼈다. 그것을 보자 지금까지 그처럼 열심히 쫓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던 불길한 생각이 다시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한 방에 들어박혔다. 몇 시간씩이나 남편을 설득해 보았지만 어차피 허사. 새로운 익명의 편지로서 남편의 결심은 섰던 것이다. 겨우 그녀는 발르노시를 쏘아 넘어뜨리려는 남편의 용기를 줄리앙이 신학교에 1년 있는 동안의 학자금으로서 600프랑을 지출할 용기로 바꾸게 하는 데 성공했다. 레날 씨는 가정교사를 고용하려는 그 저주스러운 생각을 일으켰던 날의 일을 몇 번 시키고 저주하고 있는 동안 익명의 편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부인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묘안을 생각해내고서 레날 씨는 겨우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교묘한 재주를 부려 젊은 줄리앙의 낭만적인 사고방식을 이용하면 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발로노 씨의 요청을 거절케 할 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수용소장이 공공연히 요청해 온 연수 800프랑의 자리를 내던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은 없다고 레날 부인은 줄리앙을 설득시켰는데 그것은 남편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더 한층 애가 타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고 여전히 줄리앙은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마음 같은 것은 당초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댁에서 완전히 점잖은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리들의 야비한 생활에는 제가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가혹할 이만큼 돈이 필요한 현실의 무쇠 같은 완력 앞에서는 줄리앙의 의지도 꺾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존심을 억누르기가 힘들어 베레르 시장이 내주는 돈은 차용한다는 명목으로만 받기로 하고 5년 후에는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뜻의 증서를 건네줄까 하는 따위의 쓸데없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다. 레날 부인은 지금도 산의 조그만 동굴 속에 수천 프랑의 돈을 감춰둔 채 가지고 있었다. 줄리앙이 화를 내고 거절하리라는 것은 대략 짐작이 갔으나 그녀는 조심조심 그 돈을 사용해 줄 수 없겠느냐고 말해 보았다. 우리들의 사랑의 추억을 더럽힐 작정입니까? 하고 줄리앙은 말했다. 끝내 줄리앙은 베리에르를 떠났다. 레날 씨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레날 씨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의 순간에 이르러서 줄리앙은 그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졌다.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레날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줄리앙으로부터 품행 증명서를 써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레날 씨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그의 단정한 품행을 칭찬하기에 족한 미사 여구가 떠오르지 않는 형편이었다. 우리들의 주인공에게는 저금한 5루이가 있었고 푸케로부터도 이미 5루이를 더 빌릴 작정으로 있었다. 줄리앙은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추억을 그곳에 남겨둔 채 10야드가량 갔을 때에는 이미 마음속엔 화려한 수도를 보는 즐거움, 부장송이라는 커다란 요새 도시를 보는 즐거움이 있을 뿐이었다. 줄리앙이 없는 짧은 3일 동안 레날 부인은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온갖 환상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환상에 계속 시달렸다. 나날을 그럭저럭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최악의 불행과의 사이에 줄리앙과의 마지막 밀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때가 닥쳐올 때까지의 시간을 재느라고 1분 1초를 헤아리고 있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밤 미리 약속해둔 신호가 멀리서 들려왔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줄리앙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순간으로부터 그녀의 염두에서 오간 생각은 단 하나, 이것이 이 사람을 마지막 보는 것이다 라는 것뿐이었다. 연인의 열렬한 애무에 대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는 숨통이 막혀버린 시체와 똑같은 상태였다.
죽도록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려 해도 묘하게 어색하게 돼버려 본심과는 전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버렸다. 이미 영원한 이별이라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괴로운 생각을 아무래도 뿌리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의심 많은 줄리앙은 한순간 이미 나는 잊혀져 버렸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한 불만이 서린 원망의 말을 해도 부인은 그저 말없이 굵은 눈물 방울을 흘리며 경련적으로 손을 꼭 쥐어올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서 당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인의 사랑의 말에 열이 서리지 않는 것을 보고 줄리앙은 말하는 것이었다. 데르빌러 부인에게만 하더라도 겨우 안면이나 있는 사람에게라도 당신은 좀 더 진심으로 솔직한 애정을 보일 것입니다. 레날 부인은 돌처럼 입을 다문 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지를 못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이상으로 불행한 꼴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대로 죽고 싶어요. 어쩐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아요. 이것이 줄리앙이 들을 수 있었던 가장 긴 대답이었다. 새벽녘이 가까워져서 드디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레날 부인은 눈물을 거두었다. 줄리앙이 창문께에 밧줄을 묶는 것을 보고 키스해 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잠자코 쏘아보고 있었다. 줄리앙의 말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것으로 우리들 두 사람 사이도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된 셈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잔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묘지 속에 들어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일도 이제는 없어지겠지요. 스타니슬라스에게 키스해 주실 수 없는 것이 애석해요. 부인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줄리앙은 살아있는 송장 같은 상대로부터 열이 오르지 않는 포옹을 몇 번씩 받는 동안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몇 십리를 걷는 동안에도 그 밖의 다른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마음이 몹시 아팠다. 산 마루를 넘기 전에는 베르에르 교회의 종루가 보일 때까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